자, 이제 오늘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보실 테고요. 이게 문제가 이제 한 5문제 내외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논의할 주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제일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거, 매매 계약 그리고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이게 실제 이제 문제 구성되는 영역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길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이제 매매 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 대응해서 증여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부동산 거래 신고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학계론 관련해서 실거래가 신고제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실거래가 신고제 가격 정보를 시장에 제공을 해서 가격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거래가 신고제였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증여 계약, 임대차 계약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게 한 지금 7년 사이 3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지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만 갖고는 풀 수가 없고요. 일단 문제 공부해 가실 때 우리 확인 설명서에서 했던 내용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서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 관계, 세 번째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관비라고 해서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돈 얘기 있었죠. 거래 예정 금액하고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 이런 것들이 바로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랑 같이 묶어서 이제 봤던 것이 이렇게 확인 설명 완성이 돼서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이 거래계약서의 내용이라고 해서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에서 거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소유권의 이전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권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축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에 대응해서 거래 금액 등에 관한 내용 나올 테고요. 요즘에 이슈가 됐던 것이 조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간간히 구성이 됐었죠.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이 내용도 지금 거래계약서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확인 설명서에 교부 일자라고 하는 것도 거래계약서에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건 물론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했을 때 그때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를 하게 된다. 같이 이제 묶어서 기억할 것이 이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교부라든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나 보존은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었고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은 교부 보존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 보셨고 그래서 일단 거래계약서 내용 중에서 거래라고 하는 것이 관리 이전을 의미하고 거래 금액,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교부 일자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내용. 그래서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대강 감으로 때리는 거고요. 물건의 일도 일시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거구나. 다시 실제 거래가 기억하고요. 조건 등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인적사항이라는 것을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포함될 내용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자, 지금 이제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 특히 이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이 확인 설명서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내용을 비교하는 식으로 주로 출제가 이루어져요. 이게 두 번째 출제 영역이 될 테고요. 세 번째 논의할 주제가 신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앞에는 좀 가볍게 가셔야 돼. 자, 매도인 매수인 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공부했던 공유라는 형태, 공유 지분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비율 이런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경우 매수 용도하고요, 국적 등을 표시를 해줘라. 이런 것들은 나와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라는 영역에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래 금액란이라고 하는 영역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슈가 되는 것은 저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따로의 계산을 하게 된다. 해서 부가가치세 제외. 좀 이따 이제 건축 실부 총부라고 해서 포인트가 되는 게 총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총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명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부가가치세 포함, 그거 하나만 포함이고 나머지는 다 부가가치세 제외. 즉 확인 설명서 할 때 거래 예정 금액 이런 거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중개 보수 얘기도 나오게 될 텐데 항상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따로 제외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보겠지만 딱 하나에서만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테고 여기까지도 건드릴 게 없어요. 근데 간단한 주제. 자, 면적을 표시함에 있어서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출제 이슈. 그냥 왠지 모르겠어요. 자주 나왔던 주제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전용 면적만 적게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전용 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민법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효 취득이라는 얘기를 할 때 시효 취득이라는 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에게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될 것이고 이런 등기 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점유 취득 시효. 근데 이제 점유 취득 시효와 관련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이 공용 부분은 등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설령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에게 점유했다 한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바로 공용 면적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의계약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아파트 같은 집합 건축물에 있어서는 전용 면적을 적는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 이런 것들은 거의 이슈가 안 되고요. 항상 이제 틀리게 나올 때는 집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또는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는다. 틀리든 맞든 집합 건축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게 됩니다. 자, 이제 분양특약권 관련 얘기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이 중개대상물은 토지라든가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된 임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개대상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사적 거래가 가능했을 때만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만 입주권이라든가 혹은 지금 대토권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서 그런 공부도 했었죠.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될 게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기업 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을 거래한다. 이건 별 문제가 될 중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입주권도 중개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에 있었죠. 겸업할 수 있는 범주. 법인에 있어서는 한정이 돼 있었죠.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대행할 수 있었고 상담할 수 있었고 알선할 수 있었고 제공할 수 있었고 대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건 법인에 한정하는 개념이고요.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겸업 제한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령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에 있어서는 제약 없이 중개하고자 법정 중개 보수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정리한 뭔 소리냐면, 자, 분양권 중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개 보수라고 하는 거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중개 보수를 계산하는 방식, 먼저 거래 금액 특정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중개 보수 요율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소위 이름하여 뭐가 된다? 중개 보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분양권에 있어서 거래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계, 중, 푸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특정을 했었고요. 중개 보수 요율, 주택인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매매 교환에 있어서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그 다음에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이렇게 이제 공부하셨고,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은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 중개를 하게 되면 거래 금액은 계, 중, 푸가 되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중개 보수 요율은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텐데, 자, 지금 이제 입주권이라는 게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입주권은 소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입주권도 다 중개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동호수가 특정돼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분양권이라 불렀었고,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입주권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금 공급 계약이라든가 매매 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양권 관련해서 매매 계약,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입주권에 관한 부분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권도 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지금 입주권 같은 경우 굳이 이제 해석하면 그런 식이지, 법정 중개 보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 정도만 차이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체계가 깔끔하지 않아요. 깔끔하지 않고 어찌됐든 자, 부동산 지금 이제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유형인 분양권, 입주권도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될 텐데, 일단은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분양 금액이라는 것을 적는다. 요건 이제 별로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 더럽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갔었죠. 건축, 그 다음에 실부, 총부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파트가 이제 출제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부가가세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식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권초, 실부, 총부라고 해서 입주권 거래를 할 때 권리 가격 플러자에다가 추가 부담금의 합계 금액을 적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권초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에서 부담금을 뺀 금액을 적는 영역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 나오면 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거 되게 까다롭거든요.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 권초, 실부, 총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권리 가격 플러스, 권리 가격 플러스, 자, 권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자, 실부니까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 나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권초, 실부, 총부. 이거 이해 안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그냥 시험 문제 답은 여기서 권초, 실부, 총부. 일단 공식부터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초, 실부, 총부, 관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마이너스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총 실제 거래 가격 뜨게 되면 뭐라고요? 부가가치세 포함. 그래서 묶어서 봐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라는 영역이 나오게 되면은 다 부가가치세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다 아울러서 접근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되는 게 딱 하나 뭐가 있다? 바로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 원래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내용이 아주 복잡하겠지요.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위치를 찾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권초, 실부, 총부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초, 실부, 총부라고 해서 자 권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실제 거래가격 마이너스 부담금 그리고 총 실제 거래 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주요 이슈. 자, 입주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입주권 매매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제일 먼저 표시할 영역이 관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중에서 몇 평까지는 특정이 되어 있지만 즉 관리첨격 인가라고 해서 정비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인데요. 관리첨격 인가 공급격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 사람 조합원 자 지분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관리 가격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지분이 뭐 3억이다. 그런데 3억 5천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니까 5천만 원을 더 내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관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이라는 의미, 권추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자 입주권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입주권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 이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하는 걸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내기 때문에 그것을 뺀 금액을 적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해서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어떻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아마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파트가 권초, 실부, 총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순서야. 권초, 실부, 총부라고 해서 권초, 실부, 총부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서 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작성 내용 있을 테고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조건 또는 기한이 있게 되면 그 내용도 거래 계약서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자, 우리 조건 기한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 관한 주제가 어디에서 이슈가 된 민법 총칙 공부를 할 때 조건부 법률 행위 또는 기한부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에 의존케 해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의존케 하거나 또는 법률행위 효력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것을 소위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기한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에 의존케 해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것을 기한부 법률 행위.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외워야 했던 것이 있었죠. 정기 해능이라고 하는 거. 자, 조건부 법률 행위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포인트가 정기 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될 것이고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에서 정기 해능이라고 하는 걸 외우셔야 돼. 나머지 잘 모르게 되면 다 무효인 법률 행위 이렇게 가자고 그랬었고요. 해서 자 우리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아닌 나머지 불법 조건인 경우 등에는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 이 무효인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민법 총칙에서 다뤄져 왔던 내용. 다시 정기 해능. 오늘도 외우셔야 돼. 정기 해능에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거 이해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리 들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장에서는요, 1분당 한 문제 풀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거저거 제거하고 나면은 한 문제당 한 30초, 40초밖에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문 읽어보고 생각하고 이게 뭘까? 이런 생각하다가는 시간 다 갑니다. 전혀 뭔 소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답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시험 지문에서 조건 없는 법률 행위 또는 무효인 법률 행위 이런 명제가 민법 총칙 영역에서 다루어지게 되면은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정기 해능 이 공식에 대입해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거의 구구단처럼 나와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제일 깝깝한 게 어설프게 이해하는 게 아무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이해하는 건 들으면 알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옆으로 좀 샜는데요. 자, 지금 조건이나 기한.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건이나 기한이 있게 되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조건이나 기한도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해서 작년엔가 나왔던 주제, 좀 특이했던 주제, 조건 기한을 사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까다롭게 나왔던 게 조건 기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공,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공의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바로 거래 신고서에 표시를 해야 된다. 인적사항 보니까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것들을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입력을 하도록 한다. 대신 주의하실 게 이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공의 인적사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신고사항이 아니다. 좀 오래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개공의 인적사항 이런 것을 한번 답으로 구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그때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지게 되고 그때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다가 바로 개공의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또는 날인 얘기 나와야 되죠. 그래서 따로 외울 거 아니고요. 서명 및 날인이 됐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요 두 개면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그래서 어차피 포인트가 되는 것은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이 파트에서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 이따위로 장난을 치게 되지요. 그래서 자 요거 하면 도장 얘기하면 같이 세트 기억하실 거 있었죠. 개공한테는 도장 관련해서 3월 이내 업무 정지 사유. 다시 기억하셔야 돼. 3인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6등 과공 이런 게 업무 정지 사유. 한편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 3인 확서서, 유기, 거작 등 해서 자 인적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뭐가 되고 바로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고 서명 및 날인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업무 보조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다시 돌아와서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서는 나머지는 한두 번 보시면 문제 풀어가면서 다 외워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경우 용도나 국적을 표기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각각의 거래 금액을 적는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만 장난칠 수 있는 게 부가가치세. 요거 할 때 약간 헷갈려.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총부라고 해서 총 실제 거래 가격 들어가 있을 때만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부가가치세 제외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니까 요건 별 문제 안 돼.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답이 됐던 주제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게 된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입주권 매매와 관련해서 어려웠던 거 건축, 실부, 종부 해서 관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관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그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마이너스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짜증나게 할 부분이 이 파트가 될 거예요. 아직은 안 나오는데요. 이 관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나중에 장난을 칠 겁니다. 보나마나 하나 때릴 게 없어. 추가란 게 뭐야?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관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문제를 구성할 때 이 망할 놈들이 입주권 매매 경우 관리 가격에서 추가 부담금을 뺀 금액을 적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을 구성할 게 많이 보여요. 그냥 얘는 거의 도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든 더럽게 어려워. 그래서 추가한다는 게 뭐야?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권추는 어떻다? 더한다. 라고. 권추는 어떻다? 더한다. 권추는 어떻다? 더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지문들 분석하면 유치차라는 걸 낸단 말이야. 그래서 뺀 금액, 더한 금액 이렇게 말장난들을 하니까 관리 가격 권추 외웠으면 추가는 더한다는 얘기지 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권추 이렇게 갔었고요. 실부, 실제 거래 가격에서 지금 현재 지금 매수인이 지불하지 않는 금액 부담금을 뺀 금액을 적도록 한다. 그 다음에 총부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유일하게 포함됐던 것이 바로 총실제 거래 가격.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집합건축물 전용 면적을 적는다. 권추라고 해서 관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마이너스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총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어떻다?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조건 기한 얘기, 그리고 하나 남는 것이 바로 개공의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거.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어떻다? 개공의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셨고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이 정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신고 의무자. 자, 요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 파트는 오히려 아는 게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고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개념이 있게 될 텐데, 신고 의무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설명은 드렸어.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에 매매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또 개공이 매개가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진다. 그래서 공동 신고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원칙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 당사자, 숫자가 잘못되어 있구나. 자, 부동산 등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등의 소재주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외워봤자 당연한 상식의 문제인데요. 이건 직접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외 파트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단독 신고만 출제가 되게 되는데, 기본 구조. 자, 지금 이제 작년에 60일에 법이 개정이 됐었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3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예외해서 단독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방의 신고를 거절하는 경우 이때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거의 안 나오고요. 두 번째 거의 나오는 게, 자, 거래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 국가지자체, 지방공사 뭐 이런 공적인 주체였을 때는 이 국가 등, 즉 지자체나 국가나 지방공사 등이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개공을 통하지 않고 국가하고 개인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원래는 공동신고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 국가 등이 직접 어떻다? 단독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자, 일방의 신고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된다. 그럼 단독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뒤에서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제,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 이런 주제도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영역에서 평균 한 3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 제일 쉬웠던 문제가 아까 신고 대상에서 매매계약, 공급계약 이런 것들 뽑아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작성 방법 등 거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신고서의 제출이 출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는 항상 나와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문제 전체 밸런스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몇 문제가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워낙 많이 낼 수 있고 내야 하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공동신고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 다만 어디 가서 지금 이제 부동산 학계론 영역 가서 실거래가 신고제 요거 얘기할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치고 자 그나마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 30일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그나마 출제 포인트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틀리게 뽑을 때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하면 틀린 표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일하게 여기서 쟁점 삼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 요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자 매도인의 주소도 아니고 매수인의 주소도 아니고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안양에 사시는 분이 자 과천에 사시는 분과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을 둘이서 직접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근데 그 물건 자체가 서울 서초구에 있다. 그럼 당연히 서초구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로 이렇게 합시다. 자, 안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요. 과천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공동 중개를 하게 되는데 그 물건이 서초구에 있다. 그럼 당연히 다 서초구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30일 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있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공동 중개의 경우에는 이 본 것처럼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이 지문 읽어 가시다 보면은 대충 개념을 잡아낼 수 있는데 어디에다 신고를 하느냐 해서 맨날 장난치는 게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이렇게 트릭을 씁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 아니라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 의무가 있다 해서 자 다시 갑시다. 기본적으로 공동신고 그러나 단독신고 특히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단독신고만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고요. 왜? 이명제를 출제를 해버리면 출제 오류거든요. 이 예외 항목을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 파트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울 것이 자 이 파트에서 같이 이슈가 될 거예요. 바로 신고서의 제출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신고서의 제출이라고 하는 미리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단독 제출.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단독 제출이라고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아까 신고 의무는 어떻다? 공동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신고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단독으로 제출을 하게 된다. 법에는 단독 제출이란 말이 없습니다. 법에는 공동 제출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공동 제출이라는 표현을 써서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외울 때는 뭐라고요? 단독 제출이라고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 그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여기까지가 공동신고 의무에 관한 부분이고요. 날인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근데 이 제출해야 된다는 말 앞에 공동 제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장난치는 게 뭐라고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어떻게 공동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짝 트릭을 쓴다고. 그러면 이제 의미가 대충 맞으니까 공동 제출처럼 보인다고. 근데 시군구에 꼭 둘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지. 그중에 한 사람만 가도 된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공동 제출이냐 단독 제출이냐 이런 내용 자체가 법에 없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단독 제출도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항상 뭐라고 공동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함정을 파니까 아예 외울 때는 단독으로 제출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신고 의무자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게 이 파트에서는 이제 공동신고 의무가 있다에 대응해서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도 있으니까 이 공동신고 의무라는 얘기를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룰 수가 없고 시험이니까 시험에서 항상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게 되면 출제 오류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게 이 문제에서 건드리지 않고요. 자, 공동신고 뒤지게 외운 사람들한테 장난치는 테크닉이 바로 공동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함정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아니에요. 그냥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아예 공동 제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아예 답을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독 제출이라고 아예 답을 외워야 돼요. 신고 의무는 공동이지만 제출은 어떻다? 단독으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자, 나머지 똑같은 구조예요. 만약에 개공이 거리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으면 신고 의무자, 개공이 신고 의무자가 될 테고 부동산 등 소재에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역시 부동산 등 소재지에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 제출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 그냥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만 있어요. 그래서 틀리게 뽑으려면 공동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함정을 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밖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대행 등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자체에서 수십 문제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이 전체에서 한 3문제 정도 구성이 되니까 내릴 게 많아서 큰 이슈가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출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고 수리가 있을 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신고 관청은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즉시 발급을 해야 되고요. 출제 이슈 전체 그림상 필요한 거, 거민의 의제라고 하는 거, 거민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개념을 거민의 의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의 교부가 있게 되면은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여러 군데서 걸리게 돼요. 거민 의제라고 하는 개념. 자,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 증여계약 이런 매매계약, 주로 이제 매매계약이 이슈가 될 텐데 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이 결국 우리 민법 186조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수인은 등기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바로 신청 정보, 첨부 정보라고 해서 등기소에 일정한 서류 등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가 뭐냐면 이 계약서 또는 이제 그게 판결문이 되면 판결문에 대해서 검인이라는 도장을 받아서 어떻다? 바로 등기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요,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소에다가 계약서 가지고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계약서만 덩그러니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이 계약서를 시군구에 들려서 도장 하나 받아가야 돼. 거민이라는 도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거민 받은 그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거민을 받도록 하는 취지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이 사람들이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등기해버리면 세금을 뜯어낼 방법이 없어.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에 절차적으로 무조건 어디에? 시군구에 가서
도장 받아라. 그러면 이제 시군구에서 거민 도장을 찍어주면서 갑과 을 사이에 얼마 사이에 얼마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나중에 세금 부과의 근거로 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이미 시군구에서는 거래 내역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떻다 또 거민 계약서에다 도장을 받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있게 되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나중에 증 이런 표현을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될 텐데요. 신고 필증 발급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중요한 쟁점이 돼요. 해서 나중에 거민이 필요 없는 경우 등기법할 때 던져줘요. 그래서 증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등기법 이런 거 할 때 간간히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좀 잡다한 얘기 드린데요. 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과태료 얘기하고요. 포상금 얘기 등이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정정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 문제가 최근에 어렵게 구성이 됐었는데요. 자, 정정신청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변경된 경우 어떻다? 변경신고서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건 이제 뭔 얘기냐면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의 일부가 잘못 기재됐으면 그때는 정정신청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요. 변경되게 되면 뭘 한다?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요. 사실 이 문제를 낼 때는 거의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틀이라고 흔들어주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기존의 앞에서 자주 나오고 확률 높은 것들부터 먼저 외우시고요. 자, 정정신청,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 내용 간단합니다. 그렇다 치고 마지막 주제 과태료라고 해서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요거 하나만 외우시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8회, 29회인가 27회, 28회인가 두 번 나왔었는데 이 과태료 파트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과태료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사유, 거래정보사업자 얘기하고요. 협회, 공제사업 관련해서는 500 이하의 과태료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게 된다. 부과 징수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지금 이제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편 등록관청에서 500 이하의 과태료 두 가지 있었죠. 확인 설명하고요. 표시 광고는 500 이하. 나머지 모르면 뭐 신고 등을 잘 하지 않거나 등등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는 이렇게 딱딱 끊어지고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만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얘기는 더럽게 복잡해요. 딱 금액이 떨어지지도 않아. 100분의 5 이하의 금액 이런 것도 있고 500 이하의 금액도 있고 뭐 등등 과태료 부과서가 더럽게 복잡해. 자, 근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었던 건 딱 한 가지.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이게 이제 얼마였죠? 3천만 원 이하라는 금액이 될 테고 게다가 얘는 자 나중에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감경 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감경 면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다 필요 없고요. 이 파트에서는 무조건 한 가지가 포인트야.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봤자 지난 몇 번 했는데 기억을 못해. 그래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그냥 줄여서 증명 자료 내지 않거나 갈아치게 되면 사기치게 되면 그때는 어마무시한 처벌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증명 자료 허위 제출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한다. 뒤에서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걸 갖고 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라든가 또는 자, 이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나중에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의 감경 면제 사유가 되게 된다. 이런 함정을 파요. 뭔 얘기냐면 나머지 애들은 뭐 자진 신고하면 감경 면제할 수 있고 다 돼. 근데 얘는 아주 쳐 죽일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이 법에서 바라보기에는 제일 악질로 보고 있어. 그래서 지급 증명자료, 이거 투기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사는데 어디서 돈 끌어오느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구라치다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얄짤없이 과태료도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간에 자수하더라도 다 그런 구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27회 28회인가 뒤에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건 개별적으로 과태료 부과 사유를 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이 1년 평균 한 3문제 정도 기본적으로 한 3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 이것만 외우기도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간단히 거꾸로 가십시다. 자, 증명자료 미제출 등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변경된 경우엔 변경신고서를 써야 되고요. 자, 잘못 기재된 경우 이때는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되게 된다. 요건 요렇게만 가셔야 돼. 좀 이따 문제 보실 텐데 그걸 다 외워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토하게 될 것이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자 신고 수리가 있게 되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필증 있으면 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도 중요 쟁점. 틀리든 맞든 답이 될 수 있는 주제가 되겠고요. 제출은요 단독으로 제출하게 된다. 제출은 뭐라고요? 단독으로 제출한다. 문장 외우지 말고 키워드 하나 제출이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단독 제출. 아예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 파트에서는 무조건 공동 제출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수할 때 답을 뽑는 명제가 뭐라고요? 공동 제출이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을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단독 제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이 파트는 단독 제출이 돼도 무방하고 공동 제출이 돼도 무방하기 때문에 꼭 단독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것도 틀린 거야. 근데 법에서는 그냥 제출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지 공동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항상 뭐라고? 공동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트릭을 쓰니까 아예 우리가 시험용으로 맞춰서 갈 때는 단독 제출. 제출은 어떻다? 단독 제출. 구질구질하게 그 시군구에 가갖고요. 그 매매 당사자가 맨날 손잡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왔다 갔다. 아니야. 그냥 우리가 저 얘기했었잖아. 지금 매매 계약 이런 것들은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서 한번 급부가 이루어지면 다시 안 만나도 되는 것을 일시적 계약. 대신 임대차 같은 것을 계속적 계약. 그래서 일시적 계약에서 뭘 해제를 통해서 법률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에서는 해지라는 것을 통해서 법률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신고 의무 관련해서는 다른 거 빼버리고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 다 신고를 해야 된다.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하나씩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부동산 등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이 아니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초, 실부, 총부할 때 조건 기한이 요즘 하이라이트 쳤으니까 조건 기한 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조건 기한도 입력해라. 그리고 같이 묶어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다가 개공의 인적사항 등도 표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총부라고 해서 총 실제 거래 가격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되면은 뒤에 부가가치세 포함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는 게 총부라는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의 작성 중에서 약 많았던 게 권초 관리가격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관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입주권 관련해서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마이너스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권초 실부. 그래서 추가냐 더하기냐 빼기냐 이런 거 낸다고 보나마나 빠네요. 더하기 추가라고 하는 거 더하기가 추가 권 플러스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건축물에 있어서는 전용 면적을 적는다. 나머지는 이슈 안 돼요. 시험 지문에 나와도 다 흘려봐야겠고. 자, 그래서 아까 같이 이행을 묶어서 가면은 그 기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개공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 어떻다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개공의 인적사항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공의 인적사항 입력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간단한 주제 시킨 대로 가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다음 중 신고 대상 아닌 거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 시험 지문 중간에 점점점은 신고 대상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키워드 뭐라고요? 대상. 신고 대상에는 뭐가 포함된다?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걸 절대 이 법을 막 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바뀌어요. 엄청 많아. 해서 외울 게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이래 보셔.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 가지고 체크해 드립니다.